아니면은 기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간이가세일 때 뭐 아니면 이제 아직 매출 조금 나오는데 이거 어디다 물어보지? 아직 뭐 세무사가 내가 담당 세무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선생님께서 지금 세무사님이시거든요. 그 세무사님께서 진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특별히 좀 계속 졸라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무사님은 저희 거 세무 담당을 하시고 제가 얼마 벌었는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저희 막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많이 또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 이 메이즈 본점을 차리게 해준 그 세무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마케팅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일단은 오늘은 세무 쪽으로 정보를 드리고자 그래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엄청 능력자시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알아가시고 근데 우리가 뭘 조금 알아야 뭐 질문할 게 있을 텐데 하면서 오늘 그냥 받아 적으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수업 들으시고 저도 저 뒤쪽에서 같이 들을게요. 네.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업자 등록 하신 분? 근데 용량이 없어. 그럼 지금 상가 계약을 하신 분 계신가요? 이제 준비. 상가를 계약하셨는데 안 하셨다. 사업자 등록 안 하셨다. 상가는 그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창업 예정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선 설명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첫 단계예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간이가세자로 다들 등록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선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우선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릴게요.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로 나뉘는데 법인은 제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시니까. 부가세 환급이 있는데 뭐 그냥 간이가세자는 불가능하고 일반 가세자는 가능하고 납부세율이 간이가세자는 3%이고 3%이면 일반 가세자는 10%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신고기간이 간이가세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다음에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하신 거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상반기하고 하반기 매출을 다음 달 25일까지 상반기의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고 하반기의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정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할 일이 거의 사실 없으시긴 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통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는데 사업자이신 분들, 연예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영업을 할 때 일반 가세자는 가능한데 원래는 간이가세자는 불가능한데 이게 개정돼서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허락받는 방법인데 이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는 거는 납부세액이 3%라는 말인데 손을 쓸 게 없네요. 등록을 하시면은 1인을 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뭐 좀 크게 해서 샵인샵 개념으로 월세를 충당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를 충당할 때 이거를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 원천세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인건비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소득자로 분류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고정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사대보험을 들어서 고정급으로 받는 자를 말하고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 대부분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하실 거예요. 3.3% 떼고서 지급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용소득자는 고용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7일 이하 일을 하고 60시간 미만 일하는 자를 일용소득자로 하는데, 일용소득자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가입돼요. 그래서 총 한 0.8% 정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은, 근로자 부담을 제외한 181만 5,530원. 저거는 변동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평균적인 거 말씀드리고, 사업주는 한 명당 4대 보험이 사업자의 19만 2,730원이 부과되는데,
이건 이제 사대보험 계산기 통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사업주 부담금이 있어요. 월 급여가 200, 고정 급여가 200이고 200이라 가정하면은 근로자 부담금이 184,470원이고 사업주 부담금은 192,730원이에요. 보험료 총액이 377,7,200원인데 근로자분은 저 184,470원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급여로 받으시는 거고 사업주분은 이제 저 192,730원을 따로 사업장에 통지가 돼서 통보가 돼서 이제 사대보험이 부과가 되세요. 총 사업장에는 377,2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사대보험을 해달라 그러면은 문제점이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200 무조건 세후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사대보험은 가장 불리한 방법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 맞아요. 네, 가장 불리한 방법이고 가장 유리한 것은 사업소득자예요. 사업소득자는 3.3%를 떼어서 지급하는 건데 이 3.3%에는 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금액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33,000원을 떼 96만 7천원을 지급하시는데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3.3%가 이 사업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떼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국세청에 납부를 하시는 거고 이 금액을 1년 동안 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는 거고 많으면 더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한 4천만 원까지는 대부분 다 환급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4천만 원까지는. 소득이 4천만 원까지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분한테 설명을 애들 일을 하실 때 이건 그냥 살 것도 아닌데 일을 하실 때 이게 사실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걸로 이제 돌리시는데 가장 유리하실 걸로 가장 유리하시니까 이걸 하시는 게. 그래서 보통 미용업에서는 사대보험을 잘 가입을 안 시켜줘요. 나랑 힘이 너무 많아요. 매우 불리한 방법입니다. 뭐 여기서 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뭐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상자금 하면은 뭐 한 8만 원 정도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좋은 예로 하고 근로자 해당 사항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좋은 예로 하고 사업소득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0.8%가 8,000원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한테 갑자기 나는 100만 원인데 갑자기 99만 2천원인데 있구만 왜 이거 8,000원이냐고 그러면 고용산재보험 나와서 이거 내가 뺐다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안 서니까 이제 8,000원 안 서게 실무적으로는 못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부담하신다 하시면 되는데 저 8,000원조차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사업소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라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초기 단계부터 잘못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소득세. 이건 뭐 거의 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긴 한데 설명이 더 중요한데 소득세는 이제 간단하게 1년치의 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고 총 매출과 비용, 각종 세액 공제 등을 반영해서 세금이 계산되면 옆에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순수익 맛을 표현하는 어려우니까 이제 간단하게 순수익이 내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1,200만 원 이하면은 내가 내야 될 소득세 부과는 6%예요. 1,0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원칙적으로 66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방소득세 10%가 6%에 대해서 10%가 붙어서 6.6%예요. 사실은 그 15%도 사실 15%에 1.5% 붙어서 16.5%이고 전부 다 저거에 1.2로 곱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200에서 4,600 이하는 15%고 4,600에서 8,800은 24% 부과 내시고 하시는. 근데 그건 있더라고. 너무 내가 줄이려고 하다 보면 사업이 자꾸 내가 가난해지고 싶어진다는 느낌 뭔지 알까요? 매출이 더 오르지 않아야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오르지 않아야 나는 이거 절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인드 자체가. 근데 차라리 내가 낼 거 내고 나 완전 이렇게 크게 하고 직원들도 나중에 쓸 거고 뭐 이렇게 가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여러분들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편법
사업이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을 조금 이런 세무사분들이랑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괜찮은 거고, 오늘 것 중에 그래도 약간 흥분 중에 괜찮았던 건, 간이가세를 낼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런 것들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하는 사업자의 뭐 그런 동네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 좋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서 말해야 될 게, 우리가 하는 미용업은 2종 근린시설에서만 가능해요. 사무실 시설, 오피스텔 시설, 집 안 돼요. 다 안 돼.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2학년 간이가세 받고 싶고, 그래서 뭐 화장품 도소매나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반영고가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합법화와 그거에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일부러 내가 미용 자격증이 있는데도 그냥 화장품 도소매만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보건소까지 가야 되고 구청까지 또 그 신고하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신고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영업장에 대한 신고를. 근데 보통은 사업자들이 그냥 간단한 거는 국세청이나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는 허가 업종이에요. 허가. 그래서 허가를 받으러 내가 국가 자격증을 따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내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꾸고 그 면허증을 가지고 다시 국세청에 가서 신고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녀고 끝나고 나서 또 막 미용 자격증 따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미용의 대충 마진율을 한번 제가 봤을 때 많게 잡으면 내가 마케팅도 하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오는 손님들만 받고 난 샵인샵으로 해. 그러면은 한 80~90% 나오겠죠, 마진율이.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입소문이 안 나고 마케팅도 좀 해야 되고 내 가게도 좀 알리고 뭐 소문도 내줘야 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상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려면 한 40% 생각하면 돼요. 내 매출의 한 40%가 순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치고는 남는 게 많은 편인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커피숍의 마진율은요, 다 빼고 세금 빼고 나면 2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5천만 원 팔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다인 거예요, 이익률이. 그리고 식당 같은 데가 재료비 빼고 못 팔고 재료 좀 좋은 거 쓰면 20% 정도 나올까 말까. 근데 우리는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40%다 이제 마케팅하고 뭐 하고 세금 내고 다 빼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그렇게가 안 하고 뭐 최대한 아끼고 하면 내 볼륨 자체는 더 이상 커지지는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세무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 더 있어요, 사실. 뭐예요. 왜냐면 그게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을 하게 되면 네. 기준이 그 지역마다 몇 %가 뭐 몇 년 동안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뭐 29세인가? 아니죠. 34세 이하로 창업을, 신규 창업을 하면 또 뭐 5년이 감면되고 그런 것들 있어요.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가서 또 자료 얻을 수 있고, 국세청에다가 전화해도 알 수 있고, 세무사님 그거 바로. 저희 블로그에 링크가 있고, 그래요?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창업세 가면이에요, 그게. 근데 저거 청년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자도 신규 창업자 최초 때문에 사업자. 최초 사업자인데 창업 중소기업세 가면이라는데, 네? 창업 중소기업세 가면이라는데 이 업은 해당이 안 돼요. 네, 원칙적으로. 약간 제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어요.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혜택은 못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시는 게 좋으시죠. 업종을 하나하나. 이 업을 한 사업소에 사업장 2개 있어도 상관없는 아니면 그거를 비율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복잡해서 이제 좀 수수료가 좀 올라가니까 좀 싸게 하시면. 그 주인이 그러면 두 개의 사업장을 낼 수 있게 허락을 해줄까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있으면은 무제한으로 낼 수가 있어요, 사업자는. 그리고 관리하기가 내가 어려우니까. 어떤 업을 할지는 뭐 녹화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이거 말고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만 쓸 수 있으면은 약간 이 미용이지만 약간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나라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 말하기는 조금 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빨리 자격증 따고 준비가 됐을 때 그 원장님 그 멘토링 있죠? 그걸로 시청해가지고 개인 면담 해가든지 공부하러 오든지 해서 좀 나랑 얘기 좀 하고, 컨설팅에서 보통 자기네 브랜딩 설정해가지고 창업하는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 선생님도 원래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원래 다른 학원에서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가 저랑 멘토링으로 만난 학생인데 여기 와서 멘토링 하다가 저희를 다시 수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속눈썹이나 이런 거 배우고 지금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지금 다시 창업해가지고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또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원장님을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의 또 이제 이런 스승이자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먼저 갔던 17년 전에 먼저 갔던 선배니까 그런 것도 팁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정말 유용한 팁도 본인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우리 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리고요.